북한이 보낸 승무원이 한국 땅을 밟고 배신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일주일 뒤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신분이었지만 평양행 비행기를 버리고 공항 경찰에게 달려갔어요. 3년간 외국을 오가며 체제의 얼굴로 살았던 그녀가 비행기 안에서 웃으면서도 속으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탈북자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고려항공 국제노선 승무원이었어요. 그것도 외국 손님들 앞에 나서는, 말하자면 체제의 얼굴 같은 존재였죠. 2019년 제가 29이던 그해 봄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 체제를 대표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고려항공 승무원이 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선 키가 165cm는 되어야 하고요. 얼굴은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성분이에요.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당에 충성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역회사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평양 출신이셨어요. 그런 배경이 있었기에 제가 승무원 시험에 붙을 수 있었던 거죠. 시험에 붙고 나서도 6개월 동안 사상 검증을 받았습니다. 당신 친척 중에 남조선으로 간 사람 없느냐? 외국 물건 밀수한 적 없느냐? 그런 질문들을 수없이 받았어요. 저는 그 모든 걸 통과했습니다. 2016년 첫 비행을 시작으로 북경, 상해, 방콕,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갔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항상 웃어야 했습니다. 중국 사업가든 러시아 관광객이든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했죠. 우리 조선은 이렇게 아름답고 친절한 나라입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제 임무였으니까요. 제 웃음 하나하나가 곧 북한의 이미지였어요.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제 얼굴에서 그 웃음은 싹 사라졌습니다. 북경공항 면세점을 지나갈 때면 그 화려한 물건들과 자유롭게 웃으며 쇼핑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상해 호텔 로비에서는 젊은 중국 여자들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며 깔깔 웃고 있었죠. 방콕 거리에는 밤늦게까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요. 저는 그런 풍경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간 보위부 요원이 항상 옆에 있었거든요. 숙소로 돌아오면 저는 거울을 봤어요. 비행기 안에서 지었던 그 환한 미소가 제 얼굴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하고 텅 빈 표정만 있었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진짜 사람이 아니라 보여주기용 인형 같은 건가?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제 승무원 생활은 끝나는 거니까요. 당시만 해도 저는 이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체제의 얼굴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제가 태어난 이유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됐죠. 그 얼굴 뒤에 숨겨진 진짜 현실을요. 사람들은 제게 자주 물어봤어요. 승무원이면 잘 사는 거 아니냐? 외국 나가면 달러도 벌고 좋은 물건도 사올 수 있잖아?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하죠. 고려항공 승무원이라면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직업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매 비행이 끝나면 저는 외화 수입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승객들이 준 팁, 면세품 판매 수익, 모든 걸 기록했죠. 그런데 그 돈이 제 주머니로 들어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부 당에 상납했어요. 한 달에 제 손에 쥐어지는 건 북한 돈으로 3,000원 정도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한 달 월급이 쌀 한 킬로그램 값도 안 됐어요.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게 영광이라고 배웠지만 집에 돌아가면 그 영광으로는 밥을 살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배급이 끊긴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2019년이면 이미 배급제가 무너진 지 한참이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 한동안 어려웠잖아요. 하지만 북한은 그게 계속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무역회사 일을 하셨지만 월급은 거의 안 나왔고 집안 살림은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걸로 겨우 버텼어요. 제가 승무원이라고 해서 우리 집에 특별히 뭐가 더 주어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비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어머니가 방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흙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물었더니 대답이 없으셨죠. 옆에 있던 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어머니가 약을 못 구하셔. 어머니는 당뇨가 있으셨는데 인슐린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병원에 가도 약이 없다고 했어요. 장마당에서 중국산 약을 사려면 미화로 50달러는 있어야 했는데 우리 집에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무력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매주 외국을 오가면서 면세점에서 수백 달러짜리 화장품을 팔았어요. 하지만 정작 제 어머니 약 한 통을 살 돈은 없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몰래 울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나는 체제의 얼굴이라며 웃고 있는데 내 가족은 약도 못 구해서 죽어가고 있잖아. 동생은 더 심각했어요. 17살이었는데 영양실조로 키가 제대로 안 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배고파 소리만 했죠. 저는 비행 갈 때마다 기내식 빵을 몰래 챙겨왔어요. 그걸 동생한테 주면서 이거 먹어. 외국 빵이야 했죠. 동생은 그 작은 빵 하나를 귀하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금이 가기 시작한 게요. 나는 체제를 위해 웃고 있는데 체제는 내 가족을 위해 뭘 해줬나?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 위험한 거였습니다.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웃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외국인들 앞에서. 하지만 그 웃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2020년 1월. 저는 북경행 비행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평소와 같았어요. 숙소에서 짐을 풀고 다음 주 비행 스케줄을 확인하고 집에 가서 가족들 얼굴이나 보려고 했죠. 그런데 다음 날 출근했을 때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함께 비행하던 리설아 동무가 안 보였어요. 설아는 저보다 2살 어린 승무원이었는데 같은 조에서 3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밝고 성실한 친구였죠. 저는 다른 동료에게 물었어요. 설아 어디 갔어? 오늘 비행 아니었나? 그 동료가 주위를 살펴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그 애 이야기하지 마. 조사 들어갔대. 조사.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북한에서 조사 들어갔다는 말은 곧 끝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경찰 조사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보위부에 끌려가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제가 다시 물었지만 그 동료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어제 집에서 데려갔다던데. 일주일이 지나도 설아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공식적인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승무원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소문이 돌았죠. 외국에서 뭔가 잘못했나 봐. 중국 사람이랑 연락했다던데. 돈을 빼돌렸대. 모두 추측일 뿐이었어요. 진실이 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우연히 설아 어머니를 장마당에서 봤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허옇게 새고 얼굴은 해골처럼 말라 있었죠. 저는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설아는? 그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무, 우리 애 이야기는 하지 마시오.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소. 그러고는 휘청거리며 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설아는 저보다 더 조심스러운 애였습니다. 외국에서도 말 한마디 함부로 하지 않았고 항상 규칙을 지켰죠. 그런 애가 사라졌다는 건 결국 이런 뜻이었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찍히면 끝이다. 저는 제 차례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비행을 할 때마다 불안했어요. 승객과 대화할 때도, 중국 공항 직원과 얘기할 때도 항상 보위부 요원의 눈치를 봤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잘못 말한 건 아닐까? 저 사람이 나를 의심하는 건 아닐까? 비행기 안에서도 더 이상 편하게 웃을 수가 없었어요. 제 웃음 뒤에는 항상 공포가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요즘 너 안색이 안 좋구나. 무슨 일 있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한테 설아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도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냥 괜찮아요. 비행이 좀 힘들어서요라고만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요. 설화가 사라진 지 석 달쯤 됐을 때 다른 소식이 들렸어요. 설화가 노동단련대로 보내졌다는 겁니다. 최소 3년. 그것도 탄광이라고 했죠. 젊은 여자가 탄광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 나와도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죠. 저는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 체제 안에서는 아무리 충성해도, 아무리 조심해도 언제든 찍히면 끝이라는 거요. 그리고 다음 차례는 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요. 2020년 3월 세상이 멈췄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퍼지면서 북한도 국경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고려항공 국제선이 전면 중단됐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두 달 쉬다가 다시 비행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6달이 지나도 비행은 재개되지 않았어요. 승무원들은 비행을 못하게 되니까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계속 나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농장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어제까지 하늘을 날던 승무원들이 오늘은 밭에서 옥수수를 심고 있는 거예요. 손은 부르트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불안감이었죠. 비행을 안 하니까 외화벌이도 끊겼습니다. 그 말은 곧 땅에 상납할 게 없다는 뜻이에요. 북한에서 쓸모없어진다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점점 느꼈어요. 우리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구나. 실제로 몇몇 승무원들이 다른 부서로 배치됐고 어떤 친구는 지방 공장으로 보내졌다는 소문도 들렸죠. 그해 가을 제게 통보가 왔습니다. 보위부에서 나온 문서였어요. 최근 비행 중 외국인 접촉 관계 조사 대상자로 지정됨. 출석 통보 시 즉시 응해야 함. 손에 든 종이가 떨렸습니다. 설화가 사라진 것과 똑같은 수순이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조사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거려.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당뇨 때문에 계속 고생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코로나 이후 무역회사 일이 끊겨서 집에만 계셨어요. 동생은 이제 20살이 됐는데 대학도 못 가고 있었죠. 제가 만약 조사에 끌려가면 우리 가족 전체가 연좌제로 묶입니다. 아버지는 직장에서 쫓겨날 거고 동생은 평생 성분에 찍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밤마다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대로 조사받으러 가면 끝이다. 하지만 도망가면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 그 고민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거울을 봤어요. 거기에는 29살 여자가 아니라 완전히 늙어버린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라도 살아야 나중에 가족을 도울 수 있다. 조사에 끌려가서 노동단련대에 가면 저도 끝이고 가족도 끝이에요. 하지만 제가 살아서 남한으로 가면 언젠가는 가족을 빼낼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제가 스스로를 설득한 이유였습니다. 준비는 조용히 했어요. 승무원 시절 알게 된 조선족 브로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중국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돈은 제가 몰래 모아둔 외화 200달러가 전부였어요. 브로커는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했지만 저는 나중에 갚을 테니 도와달라고 애걸했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자는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딸이 불효합니다라고 속으로만 말했죠. 목소리를 냈다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동생 방에도 가서 자는 얼굴을 봤습니다. 동생아, 언니가 꼭 살아서 너를 데려올게. 하지만 그것도 약속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새벽 4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갈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그 안에는 옷 2벌과 어머니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죽을 각오로 북한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탈북은 아마 이런 거겠죠. 어두운 밤에 두만강을 헤엄쳐 건너고 철조망을 뚫고 총알을 피해 도망가는 모습. 예전에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즘 탈북은 그게 아니에요. 강을 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건너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북한 국경은 완전히 봉쇄됐어요. 철조망은 2겹, 3겹으로 늘어났고
감시 초소는 50m마다 있었습니다. 국경 경비대는 보는 즉시 쏘라는 명령을 받았죠. 월경자는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으니 사살하라. 그게 2020년 이후 규칙이었어요. 그러니 강을 헤엄쳐 넘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써야 했어요. 조선족 브로커가 알려준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합법적으로 나가는 척하라. 북한도 무역은 계속하거든요. 중국으로 물건 실어 나르는 트럭은 다녔어요. 저는 승무원 신분증을 이용했습니다. 무역회사 직원 행세를 하면서 화물차에 몰래 탔죠. 브로커에게 준 200달러 중 절반이 국경 경비대 뇌물로 들어갔어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게 북한입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서 국경을 넘었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검문소를 3번 통과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걸렸다 싶었어요. 하지만 브로커가 준 돈이 통했는지 아니면 운이 좋았는지 통과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중국에 도착했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바로 북송됩니다. 북송되면 끝이에요. 정치범, 수용소 직행이죠. 저는 브로커가 마련해준 조선족 집에 숨었습니다. 그 집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딸아, 여기서도 조심해야 해. 중국도 요즘 단속이 심하단다. 한 달 동안 그 집 지하실에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커튼도 못 열었죠. 햇빛을 못 본 지 오래돼서 피부가 창백해졌습니다. 밥은 하루 2끼. 그것도 냉면 한 그릇씩이었어요.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죠. 목숨을 살려주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었으니까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매일 핸드폰으로 뉴스를 봤어요. 탈북자가 중국에서 잡혀 북송됐다는 기사들. 어떤 사람은 10년을 중국에서 숨어 살다가 결국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언제 잡힐지 모르는구나.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공안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꿈. 북한으로 끌려가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할머니가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딸아,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한국 가려면 동남아를 거쳐야 해. 동남아요? 어떻게요? 할머니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중국에서 태국이나 라오스로 가서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보호 신청을 하는 거라고요. 돈이 더 필요해. 최소 1000달러는 있어야 해.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게 남은 돈은 100달러도 안 됐거든요. 결국 빚을 졌습니다. 조선족 교회 목사님이 돈을 빌려주셨어요. 나중에 한국 가서 갚으면 돼.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야.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울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종교가 금지됐잖아요. 하나님이고 뭐고 몰랐는데 그때 처음으로 신이 있다면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2달째 되던 날 브로커가 연락을 했습니다. 내일 떠난다. 준비해. 저는 그날 밤 어머니 사진을 봤어요. 어머니, 딸이 꼭 살아남을게요.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를 다시 만날 거예요. 하지만 그게 가능할지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동남아로 가는 길은 지옥이었습니다. 가짜 여권을 받았어요. 이름도 나이도 전부 거짓이었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걸로 라오스까지 가. 거기서 또 연락할게. 공항에서 출국 심사 받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여권이 가짜인 게 들키면 어쩌나. 하지만 심사관은 도장만 찍고 통과시켰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해서도 숨어 지냈어요. 조선족이 운영하는 식당 뒷방에서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물었더니 브로커가 말했죠. 지금 가면 북한이 눈치챈다. 시간을 벌어야 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사라진 걸 북한 당국이 아직 파악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로커가 급하게 연락을 해왔어요. 계획이 바뀌었다. 한국으로 직접 간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이런 설명이 돌아왔습니다. 고려항공 승무원 신분을 쓴다. 국제 행사 참석 명목으로 한국에 들어가는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게 가능해요? 브로커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한국 갈 때가 있잖아. 체육, 행사, 문화 교류, 그런 거. 너는 수행원으로 들어가는 거지.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탈북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북한 사람 신분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2021년 가을, 저는 정말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라오스에서 인천공항까지 4시간 비행이었죠. 창밖으로 구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한국으로 가고 있는 거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게 함정은 아닐까? 인천공항에서 붙잡히는 건 아닐까?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인천공항. 제 발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죠.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저는 아직 북한 사람 신분이었으니까요.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짐을 찾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나 지금 한국에 있구나. 하지만 브로커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너 아직 자유 아니야. 지금 너는 단기 체류 비자로 들어온 거야. 일주일 후에 귀국 비행기 타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에 와 있는데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요? 일주일 동안 저는 서울 어느 모텔에 숨어 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CCTV에 찍히면 추적당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창문으로 서울 거리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걷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데 여기 속할 수 없구나. 브로커는 계속 말했어요. 귀국 비행기 타기 전에 보호 신청하면 돼. 공항에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호 신청을 하는 순간 북한에 있는 제 가족은 끝이에요. 연좌제로 묶여서 정치범 수용소로 갈 겁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동생도. 저는 매일 밤 고민했어요. 돌아갈까, 남을까. 돌아가면 저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으면 가족이 죽어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지옥이었습니다. 모텔 방에서 어머니 사진을 봤어요.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귀국 비행기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이틀 남았고, 하루 남았고, 그리고 당일 아침이 왔어요. 브로커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결정해. 돌아갈 거야? 남을 거야? 저는 답장을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자를 칠 수가 없었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가족을 살리려면 돌아가야 해. 하지만 돌아가면 나는 죽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거요. 저는 살기 위해 탈북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다시 돌아간다면 그동안의 모든 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장 입구 앞. 저는 그 앞에서 1시간 동안 서 있었어요.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상한 여자가 멍하니 서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출국장 입구 앞에서 1시간을 서 있다가 결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로 갔어요. 직원이 여권을 받아 들고 확인했죠. 평영행이시죠? 탑승권 여기 있습니다. 손에 탑승권이 쥐어졌어요. 게이트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32번 게이트. 1시간 후 탑승. 저는 그 탑승권을 들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가방을 엑스레이에 넣고 금속 탐지기를 지나고 그렇게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 구역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 나갈 수 없거든요. 앞으로 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둘 중 하나였어요. 면세점 거리를 걸었습니다. 화장품, 가방, 술, 온갖 물건들이 넘쳐났어요. 사람들은 웃으면서 쇼핑을 하고 있었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유가 당연한 거구나. 하지만 나한테는 자유가 죽음이야. 왜냐하면 제가 여기 남으면 북한에 있는 제 가족이 죽으니까요. 게이트 근처 의자에 앉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탑승까지 40분 남았더군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같은 비행기를 탈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북한 사람들. 다들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저도 저렇게 표정 없이 비행기에 올라타야 하는 걸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브로커한테 마지막으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결정 바꾸려면 연락해. 하지만 비행기 타면 끝이야. 저는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살려주세요라고 쓸까요? 아니면 가족을 용서하세요라고 쓸까요? 그때 방송이 나왔습니다. 평양행 여객기 탑승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줄을 섰어요. 저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몸이 거부하는 거였죠. 저 비행기에 타면 안 돼. 타면 죽어.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칸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완전히 무너진 여자가 있었어요. 눈은 충혈돼 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죠. 저는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30분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방송이 나왔어요. 평양행 마지막 탑승 안내입니다. 하지만 저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울지도 못했습니다. 목에서 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그냥 온몸이 떨리기만 했죠. 그때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청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딸아, 너는 살아야 해. 어미는 괜찮으니까.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플 때도, 배고플 때도, 나는 괜찮으니까 내가 먼저 먹으라고 하셨죠. 평생 자식을 위해 사신 분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돌아가면 어머니의 그 모든 희생이 의미 없어진다는 거요. 어머니는 제가 살기를 바라셨어요.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셨죠. 제가 여기서 포기하면 어머니가 더 슬퍼하실 거예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글자를 쳤어요. 도와주세요. 보호 신청하고 싶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어요. 돌아갈 수 없게 됐죠.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게이트 쪽을 봤어요. 사람들이 다 탑승하고 없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히는 게 보였죠. 저는 그 반대 방향으로 걸었어요. 공항, 경찰이 있는 쪽으로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어요. 경찰관 앞에 섰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보호 신청하고 싶습니다. 경찰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뭐라고요? 저는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저를 부축해서 일으켰죠.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안전해진 대신 북한에 있는 제 가족은 이제 위험해졌다는 거요. 그래도 저는 살기로 했습니다. 가족을 배신한 게 아니라 언젠가 다시 만나기 위해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공항 경찰에게 보호 신청을 하고 나서 저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정원 사람들이 왔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고려항공 승무원이요. 정말로요? 제 신분을 확인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사진, 비행 기록, 모든 걸 검증했어요. 그들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보통 탈북자들은 국경을 넘어오는데 비행기 타고 와서 공항에서 보호 신청한 건 처음이에요.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탈북자 교육 시설이에요. 거기서 석 달 동안 한국 생활을 배웠죠.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편의점이 24시간 여는 것,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핸드폰만 보고 있는 것, 마트에 물건이 산처럼 쌓여 있는 것.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인터넷이었습니다. 북한 소식을 검색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밤 검색했습니다. 북한 최근 소식, 평양 생활, 탈북자 가족, 혹시 우리 가족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을까요? 소식이 없다는 건 아직 무사하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원을 나와서 서울에 정착했어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줬거든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생긴 거예요. 북한에서는 집도 당해서 배정해 주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제가 직접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실감했어요. 나 이제 자유야. 하지만 자유가 마냥 행복한 건 아니었습니다. 말투가 달라서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어디 사투리세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음식 맛도 달랐습니다. 김치가 너무 맵고 찌개는 너무 짰어요. 북한 음식이 그리웠지만 북한 식당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저를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요. 일자리를 구했어요. 식당 서빙, 마트 계산대, 여러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고려항공 승무원 출신이라는 걸 알면 놀랐어요. 그런 좋은 직업을 버리고 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그게 얼마나 공허한 직업인지를요. 웃음을 강요당하고 감시당하고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자리였다는 거요. 2023년 어느 날 저는 명동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있었어요.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걷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정상인 거구나.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구나. 저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웃을 수 있어요. 진짜 웃음이에요. 강요당한 웃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 누군가 저를 감시하지 않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록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여기서 태어난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밤이 되면 가족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당뇨약은 구하셨을까요? 동생은 얼마나 컸을까요? 아버지는 제가 탈북한 걸 아시고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가 자유를 얻은 대가가 가족의 고통이라는 게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을 잊지 말아주세요. 거기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제가 겪었던 그 지옥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웃고 사랑하고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태어난 곳이 달랐을 뿐이죠.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통일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고향 땅을 밟고 어머니를 만나고 어머니, 딸이 돌아왔어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 증언할 거예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지금 저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손님들한테 커피를 주면서 웃어요. 이제는 진짜 웃음이에요. 체제를 위한 웃음이 아니라 제 마음에서 나오는 웃음.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두고 왔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고 믿으니까요.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살아갈 겁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감사하게.